한 달여 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폐관 수련에 임했었죠. 네. 예, 폐관 수련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랑 같은 심정으로 박수 쳤을 거예요. 네. 저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얼굴이 좀 좋아지셨는데요? 좋아지셨어요. 폐관 수련하면 원래 내공이 증진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운기 조식만 하고. 자 이제 그럼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제가 지금 완전 죽기 직전인데. 운기 조식. 네. 폐관 수련에 대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네. 사실 그동안 제가 폐관 수련 과정에서 이제 2개의 새로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을 다니는 것도 이제 폐관 수련에 전통적으로는 어디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되죠. 일단은 가벼운 걸로는 목 디스크. 진짜요? 네, 그 원래 있던 거 아니셨어요? 없었어요. 원래 허리 디스크. 예, 양쪽에 있었는데 목 디스크가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고. 네. 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어제 오늘 녹음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왼쪽 눈에 황반 변성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심각하죠. 예. 어떤 종류예요? 황반 변성은요, 저 안에 망막에 있는 황반이 변성이 되는 말 그대로. 근데 당뇨 망막 병증과 녹내장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실명 질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건데요. 지금 초기라 심하진 않아서 일단은 건강제 눈 건강제 이런 거를 먹으면서 몇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 아무튼 난치라서 치료는 안 돼요. 네, 치료는 안 되고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게. 지금 안 보이시는 건가요, 잘?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왼쪽 눈이 이제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색깔이 바뀌어 보이는데, 근데 색깔 바뀌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캔디 크러쉬 하다가 캔디 크러쉬 오른쪽으로는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왼쪽으로는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직선은 사실 이게 심하게 구부러진 게 아니니까 잘 몰라요, 자기가. 대부분 세상이 뭐 이렇게 칼로 직선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고프로 이런 걸로 찍을 때도 처음에는 좀 구부러져 보이다가 그냥 적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색깔이 달라지는 걸 보고는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정상일 수가 없다라고. 사실 그게 벌써 1년 전입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제가 디나이얼 상태였죠. 내가 더 아플 수는 없지 않느냐. 더 여기서 뭐 이상한 엉뚱한 게 또 올 리는 없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폐관 수련 과정에서 안과를 찾아갔으나 인간의 몸이 참 무궁무진하다는 게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무한하고요. 그래서 황반 변성을 공식적으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이것도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폐관 수련하면 보통 이제 내공 증진이라든가 무공 증진 이런 것들을 또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폐관 수련이나 면벽이나 또 장좌 불화 이런 거 있잖아요. 눕지 않고 앉아서 수련하고 9년 면벽을 누가 했다고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심하게 생기는 병이 치질이에요, 치질. 그렇겠네요. 앉아서 그게 다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아요, 몸에. 네. 정신적인 깨달음은 얻지만 치질과 디스크는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물론 치질은 아닙니다. 치질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행이네요. 어쨌든 폐관 수련이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 사실 폐관 수련의 가장 큰 부작용은 주하인마죠. 제가 주하인마가 왔어요. 주하인마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상해서 그야말로 이제 복귀할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심한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같은 게 들고 뭐 그런 거에서부터 뭐 반신불수 이렇게까지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니까 현실에서 없습니다. 주하인마는. 그런 현실에서 우울증으로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잘하려다가 망가지는 케이스인데 제가 이 폐관 수련 말기에 일종의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주하인마 같아요. 깨달음하고 주하인마가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주하인마가 돼가지고 악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사실 거의 동일하죠. 본인한테는 뭔가 새로운 경지가 된 건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닥터 옥토퍼스도 어찌 보면 주하인마인 거잖아요. 누구요? 닥터 옥토퍼스, 네네. 스파이더맨.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주하인마예요. 그 흑화인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흑화가 일어나는 경우죠.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이 보긴 했어요. 많이 세상에 요즘 현실에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했나요? 지금 스파이더맨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갑자기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인성이나 세계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 세계관 몸도 망가졌지만 당연히 세계관 관련해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주하인마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특집으로 파토의 주화 인마 편으로 네, 제가 주화 인마에 빠진 인간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을 빌어서 한번 예,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꼭 본인 사례만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꼭 본인 사례만 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본인 사례도 사례 있는 거죠? 위주로 하실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에서 제가 주장하는 얘기 자체가 들어보시면 저게 주화 인마에 빠졌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돌아왔는데 사실 저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 등등으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과학하고 앉아있는만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매주 3개를 진행을 해왔고 여러 가지로 뭐 지치기도 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돌아 보니까는 이 진행하고 이런 것에 번아웃 된 지는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왔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5년 지금 되셨으면 3년 만에 번아웃 되신 거예요? 네, 더 제 일찍 생각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6년, 17년경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뭐 지난 한 달 동안 다들 잘 해오셨으니까 뭐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한 달여 만에 오다 보니까 뭐 다른 전문가분 안 모시고 네. 과학하고 앉아 있네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얘기 메인 얘기는 그런 게 아니지만 메인 얘기는 그런 게 아니지만 좀 제가 썰을 푸는 위주로 아마 흘러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쩌다 한 번은 또 이런 날이 있어요. 매달 이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좋아요. 네, 일단은 오프닝으로 저의 오프닝 준비한 것 지금까지는 이제 폐관 수련에 대한 보고였고요. 네. 일론 마스크가 이제 와서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 생각보다 어렵다고. 이게 파토님의 예언이 내가 들어가는 2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3태 성제 초기부터. 네. 안 된다고 이거. 네. 근데 자꾸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빅데이터 쌓이고 뭐 심지어는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언제 트위터에서 네. 기술은 잘 돼가는데 뭐 네. 제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한 마디 던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고 작년 말에 된다고 그럼 택시 주장했었죠. 돌릴 수 네. 있다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알았어요. 안 될 거다.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서웠죠. 사실. 이용 기자 잘 알지만 네. 그렇게 던져놨다가 잘 되면 또 감당이 안 되니까 네. 또 우리나라 이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인정을 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이란 이름으로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적용한 상태로 지금 뭐 FSD 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 하에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지만 정말 자율주행은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꽤 어려울 거라는 걸 이제서야 이제 인정을 해서 주변을 아연케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FSD 기능을 그러니까 그 차 살 때 다른 차들은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게 그냥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있거나 뭐 몇십만 원짜리 싼 옵션. 네. 근데 그 테슬라는 이걸 1,000만 원 주고 팔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캐퍼빌리티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됩니다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너네가 이 옵션을 사서 넣어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나중에 넣어주겠다라고 주장하면서 팔고 있는데 이걸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약간 사기적인 느낌. 사기친 거잖아요. 환불해야죠. 네. 그래서 참 다들 의심과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해가지고 지금 참 멘붕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초기부터 이게 술 먹고 운전도 못하는 게 이게 기술이냐고. 대리기사.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을 보면 그게 벌써 8년 전인데. 기계적으로 아직도. 구현하겠다는 거였는데 기술적으로. 네. 그 얼마 전에 테스트한 영상 그 라이다도 없고 레이더도 없고 그냥 그 카메라만 가지고 주행하는 테슬라가? 거 혹시 보셨나요? 테슬라에서요? 네네. 테슬라가 원래 그걸 밀고 있긴 한데 네네.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만 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그거 치곤 되게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도 없고 그렇죠. 라이더 레이더 아무것도 없이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상 처리를 빨리 잘하면 저게 되지? 좀 신기할 지경이긴 했어요. 저는. 근데 그거 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뭐 그 구글 쪽 영상도 많이 봤고 그건 아니더라도 예전 테슬라 영상 같은 거 봤는데 연습을 많이 한 데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길의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났을 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늘 다니는 데만 다니는 게 아닐까. 사람도
아는 길에서는 운전 되게 잘해요. 맞아요. 뭐 그렇죠. 뭐 딴 네. 생각하면서 막 하는데 조금만 모르는 길 가다 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끝나는 도로인데 미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가 끝날 때 이렇게 돌아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가는데 처음 갈 때는 잘 못 가다가 두 번, 세 번 가니까 그 다음부터 잘 가는 영상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노량진이나 그런 데 가서 운전이 돼야 풀 셀프 그쵸. 드라이브인 것이지. 네. 그런 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골목들 이상한 그 논두렁 길들 있잖아요. 시골에 아직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동네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자율주행 되겠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뭐 여기서 차선도 안 보이고 뭐 그러니까. 네. 인도 얘기하셨죠 그때는. 인도 네. 저기 바라나시 네. 신호등이 있는데 아무도 안 지켜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들어오는데 경찰들이 수신호를 해야 돼요. 이집트는 차선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려져 있는 것보다 한 줄 이상은 많이 가요. 인도도 그래요. 네. 인도도 그렇고 이집트도 악명 높고 진짜 인도에서는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운전이요? 예, 이거는 뭐 내가 여기서 운전한다는 거는 아. 그 아무 대비도 없이 우주에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사 뭐 이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까지 다 극복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잘 보면 골목들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럼요. 큰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만 가봐도 네. 그런 데들만 해도 아직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진정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 부분 현실에 적용해야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사실은 알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얘기를. 근데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양반이 뭐 다른 거 성공한 것도 많기 때문에 우주 관련돼서도 형님에서 양반으로 약간 격화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완전히 사기꾼이고 뭐 감옥에 넣어낸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이 사람 네. 특성상. 감옥 가겠습니까? 뭐. 그래도 적어도 그거는 환불해야죠. 네, 환불은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구글이 자율주행하는 걸 보고는 그 능력에 굉장히 놀란 적은 있어요. 구글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다니는 골목 다닐 때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 자율주행 체험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세종시까지 가가지고. 아, 네, 그렇죠. 네. 어땠어요? 아니 그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감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코스를 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너무 잘 가니까 그러니까 뭐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뭔가 좀 기계가 느껴지고 그래야 뭔가 감흥이 있을 것 그쵸. 같은데 너무 그냥 자동차 가듯이 택시 가듯이 가니까 그냥 택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다니던 길은 잘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길을 이제 사람도 그렇죠. 뭐 다니던 길은 잘 다니는데 세종시에는 또 구획도 되게 잘 돼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기다려라. 아직 사지 마라. 네, 어느 쪽이 이길지 아직 모른다. 네. 제가 본 영상으로서는 구글 쪽이 그쪽이 돈은 많이 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구글 쪽은 정말 자율주행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 로봇같이 행동을 했어요. 앞에 차가 서면 뒤에 섰다가 옆에 파악하고 차선 사이로 삥 돌아가지고 막 앞으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 테슬라는 아직 그런 기능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사람도 초보는 넘어서야지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렇죠. 초보 그거 못합니다. 하염없이 앞에 쓰레기차 서 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잖아. 안 맞아요. 가고. 네. 제 초보일 때 슬픈 일들 막 생각나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줄에 서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정보가 부족하면 아직도 좀 겪는 일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 형님 아니 일론 머스크 이 자식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보람찬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 비행사 시험을 이제 치신 테스트를 하신 분인데 1등으로 통과하셨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성이라서 못 가신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60년 전에 나사의 우주 비행사 테스트를 1등으로 통과했는데 정말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오직 그 이유로 오직 그 이유로 탈락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80대가 되셨죠. 이분이 이번에 올라가는 그 제프 베이조스 블루 오리진의 그 100km까지 가는 네. 그거에 같이 아마 무상으로 탑승하실 것 같아요. 제프 베이조스가 초청을 해서 예, 이런 좀 미담 같은 상황인데 명예 승객으로 동행하게 됐다고 하시고요. 이분은 1960년대 초에 그 나사의 우주 비행사 시험을 통과하는 13명의 머큐리 여성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머큐리 여성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우주에 가지 못했고 전원이 이제 남성 군인, 남성이자 군인인 또 시험 비행사들인 이런 분들이 가셨고요. 그게 아마 당시에 소련은 여성을 보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먼저 보내려고 또 했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그 뭐지 애플 TV 드라마 있잖아요. 포 올맨카인드. 그게 아마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네요. 이분이 펑크 여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렇게 여사님 이런 거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우주에 본인이 이제 못 간 한이 있어서 가고 싶어서 이미 버진 갤럭틱의 좌석을 예약을 해놨대요. 20만 달러를 이제 주고 갈 수 있는 건데 지금도 승객 명단에 올라 있는데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명예 승객으로 초대를 하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캔슬하시지 않을까 하셔야죠.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미국에서 되게 우주 비행 관련해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존 글렌이죠. 상원 의원까지 했고 존 글렌이 1998년에 77살 나이로 이제 디스커버리호에 탑승을 해서 최고령 기록을 세웠고 그 이전에도 물론 우주 비행을 했었고요. 존 글렌이 이제 1962년 2월에 이제 프렌드십 7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3바퀴 돌아서 사실은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예요. 그래서 영웅인 거죠. 유리 가가린처럼 영웅인 건데 글렌이 나중에 여자가 우주 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 후에 결국은 이 윌리 펑크 여사께서 우주에 나가시게 돼서 그 최고령 타이틀도 뺏어오게 됐습니다.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괜찮은 복수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60년대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고요. 또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경매에서 어떤 분이 익명의 분이 2,800만 달러를 내고 312억 6천만 원을 내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와 그 동생과 함께 가기로 한 그 여행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7월 20일이에요. 예, 7월 20일 출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 아폴로 11호 착륙일에 맞춘 거예요. 그렇죠. 착륙일에 맞춘 건데 이게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잠깐 스치듯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버진 갤럭틱은 2억 정도에 가니까 근데 이게 경매가 이렇게 비싸게 붙은 이유는 일단 베이조스 형제랑 같이 가게 되고요. 같이 타고 가는 것이고 사실 10분밖에 안 되는 우주 여행인데 같이 타게 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민간 우주 여행을 한 민간인으로서 우주 뭐라 그러죠? 관광 같은 이런 여행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버진 갤럭틱의 팀이 일단 한번 버진 갤럭틱이 손님을 태우고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시험 비행만 한 거지. 크루들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내고 우주 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걸 이제 민간 우주 비행체를 타고 약간 조건이 까다롭으면 돈 내고 올라간 사람 많이 있죠. 사실 그 옛날에 소유즈 르노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간 회사의 민간 회사에서는 처음이죠. 그리고 베이조스 형제하고 안면트고 그래서 310억까지 올라간 것이고 사실은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하는 그런 2억 원짜리 여행이에요. 네. 아무튼 이분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버진 갤럭틱에서 이제 그 브랜슨이 올라가는 걸 일요일 밤에 방송을 했거든요. 중계를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이거를 홈쇼핑처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로켓 발사를 할 때 저는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건 처음 봤는데 막 이제 리처드 브랜슨의 막 어렸을 때 꿈 막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와 막 그 어린 시절 막 이런 거 막 인터뷰 막 무슨 이런 거 막 보여주고 자기네가 어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또 고객을 어떻게 아끼는지 막 그런 거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주에 대해서 꿈을 가지는 사람들을 이 물건을 사게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그 발사 쇼를 스티븐 콜베어가 진행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장 많이 모집한 곳이 지금 그 버진 갤럭틱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 뭐 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지금 그러고 예약했거든요.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그게 그 로켓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아하게 비행기로 올라가서 비행기로 착륙하는 거니까 그 노인네가 무대에 갔다가 오고 이래. 그래가지고 어떤 안락함의 레벨이 좀 다르구나 얘네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좋은 선택이네요. 이분을 그 모시고 가는 게. 그렇죠. 왜냐면 사실 뭐 이런 초고령자도 우리가 자신 있게 네, 들어갈 수 네. 있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걸 홍보할 수 있는 거고 네. 동시에 그림도 이제 좋고. 이런 어떤 좋은 그림도 만들어내고. 네, 그렇죠. 네. 네. 리처드 브랜슨은 본인이 나이가 많으시죠. 아, 그러니까요. 아유, 뭐저 할아버지도 갈 정도인데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아니야. 약간 네. 이런 느낌인데 저는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이라는 게 뭐 저렇게 뭐 할아버지도 무사히 몸에 아무 이상 없이 갔다 올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데 약간은 좀 모험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좀 서운한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전히 모험이죠. 비행기도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버진 갤럭시도 시험하다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요. 네. 뭐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심지어 게다가 100km도 뭐 안 갔더라고요. 100km 올라가죠 거의. 100km까지 못 가고 네. 80km 정도 네, 고쯤까지 올라갔다 딱 와서 경계선 대충. 그래서 네. 우주가 카르만 맞냐라는 라인. 네, 이제 또 이제 논쟁도 약간 네, 있고 논쟁도, 하던데 11분밖에 안 되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60년대에 여성 우주 비행사가 최고점을 받았어도 탈락한 건 사실 저는 그 미 공군 자체가 여성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남성 그 항모 조종사들, 그러니까 해군 조종사들이 그 풀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뽑아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그 명분이 사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보다는 약간 모험이 떨어지더라도 문호가 열려 있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해군 항모 조종사들만 할 수 있는 일과 네. 가만히 앉아서 안전벨트 메고 있다 푸는 게 전부인 일 사이에 되게 넓은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최 팀장도 그렇고 우리가 우주에 나가려면 안전벨트 매는 수준으로 해야 나갈 수 있지.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약간 서운했어요. 제가 2억을 낸다면 전 그것보다 더한 모험을 원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 6개월 동안 그 이소연 박사 했듯이 그렇게 아니, 고생하고 뭐, 막 그 사이 나인지 어딘가 뭐 이런 거 막 그 사이 어딘가. 그 사이 어딘가에 뭐 약간 이쪽에 좀 가까운 안전벨트 이게 매는 쪽에 가까운 막상 어딘가. 타보면 좀 힘들 것 그 같다고 생각해요. 조만간에 소유주에서 재개해요. 그 우주 관광을. 아, 진짜요? 네, 소유주가 원래 우주 관광을 하다가 네네. 중단을 한 게 미국이 우주 왕복선을 취소하면서 네.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훨씬 더 비싼 값에 날랐거든요. 아, 전문이요. 네, 그래서 중단했다가 이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다시 스페이스X를 타니까 그렇죠. 네,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아. 거예요. 그건 꽤 훈련도 하고 몸도 해야 될 그러게요. 거예요. 그게 1,000억 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800억. 그 정도까지 안 들어요. 그건 지금 네. ISS 비행사들 가는 거 아니고요? ISS 가는데 어. 네, 그렇게까지 싸게. 비싸진 않아요. 우주 가서 뭐 할지 모르겠으면 뭐 십자수라도 하나 가져가면 될 거 아닌가요? 왜 우리한테 1,000억이나 100억이나 똑같지 않아? 네. 그건 그래요. 그렇죠. 그게 아마 100억 될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이번에 그 아마존의 가치가는 300 대략 그 정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여행 이런 거 다 가기 싫고요. 아니, 나가려면은 스타트랙 같이 뭐 좀 멀리 나가고 해야지. 그래야 우주여행이지. 이까짓 거 해서 뭐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새 몇 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나가서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 그 죽기 전에 그냥 그 막 그 지평선 휜 거랑 뭐 지구 평면 아닌 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내 눈으로. 아, 근데 그 버진 갤럭틱의 그 광고를 보면 살짝 두근거리는 게 있어요. 이 뭐랄까 이 항공사를 해본 자들의 이 광고 감각이라는 게 있어서 이 옛날 돈들의 이 또 힘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80km 정도 올라가면은 하늘은 완전히 깜깜하고요. 네, 네. 우주에 나온 것처럼. 공면도 이렇게 네네. 보이고. 지구 공면도 보이고. 그래서 사실 그걸 뭐 비행기로 올라가냐, 그 기구 타고 올라가자 이런 지금 네, 네, 네. 준비도 하고 있어요. 기구 타고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 자유낙하를 못 하니까 아. 무중력 경험을 못 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중력 경험을 네. 몇 분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뭐 굳이 우주선 안 타도 시뮬레이터 같은 걸로 F-22 타고 팍 올라가면 경험할 수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탈 수 없잖아. 집에 탈 수 있어요? 그 스티븐 호킹이 탔던 그 네. 훈련용 네, 그 네. 무중력 훈련용 그건 있어요. 생각해보면 시뮬레이터가 잘 돼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게임으로. 공면을 볼 수 있는 서비스와 무중력 서비스를 분리하면 훨씬 낮은 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나는 그러니까 기구는 무중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훨씬 싸게 할 수 네, 있죠. 나는 기구로 무중력 필요 없다. 올라가고, 나는 파토님은 우주에 한 발 들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죠? 이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큘러스 오큘러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많이 느껴. 들어가면 어질어질하고 막 그런 게. 네,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 저희 메인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혹시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소에 항상 에어컨을 끄고 하고 있다가 네. 오늘은 너무 더워서 네. 저 작게나마 에어컨을 켜고 하고 있는데 네, 목숨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그럼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가 방송하다 죽으면 여러분 책임질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네, 뉴턴의 발가락.
오늘 얘기는 뭐 과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네, 제가 합니다. 네. 불안한데요. 주와 인마에 빠진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주와 인마는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미루는 거고요. 네. 여기서 정론을 얘기를 할 건데 네. 일단 뭐 K 박사님도 좀 아시는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하시게 되겠지만 중국의 지금 우주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네. 뭐 이미 미국과 러시아의 그 로켓 발사 횟수 이런 걸 추월한 네. 상태고 2025년까지 이제 우주 계획의 아웃라인을 내놨어요.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중국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잊어버릴 때쯤 되면 몇 달에 한 번씩 뭔가 빵빵 터지고 있죠. 네. 저 뭐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우주정거장도 보내고 뭐 전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뻥뻥 터뜨리고 있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이면 불과 이제 4년 정도인데 그 동안에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면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걸 잠깐 보면은 네, 달 뒷면에 착륙했죠. 그렇죠. 화성에 그 궤도선, 네. 착륙선, 로버를 한꺼번에 성공했죠. 네. 그리고 우주 정거장 건설을 시작했어요. 단독 우주 그렇죠. 정거장. 네네. 네, 이 정도로면은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봐야 돼요 이미. 거의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미국이 사실 이미.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이따 드리겠지만 네. 지금 2001년, 2025년 이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좀 포함해서 일단 달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래네터리 즉 다른 행성들 그리고 니어 얼스 아스테로이드 미션 그러니까 지구 근처에 다니는 이제 소행성 미션 이런 네. 것도 이제 다 추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스페이스 스테이션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좀 박차를 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네. 그 그다음에 엄청 큰 망원경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내셔널 세틀라이트 인터넷 프로젝트 즉 스타링크를 네. 중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따로. 아. 이것도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재밌으세요? 아니 재밌어요? 너무 굉장해서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나라들이 다 하는 거를 모아서 다 해요. 중국이. 중국이 지금 독자 GPS 방도 구축을 해놨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이 다 꺼도 중국은 이제 네. 쓸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헤비리프트 런치 비히클 그러니까는 미국의 아틀라스 5나 아니면 스페이스X에서 쓰는 네. 그 네. 그런 헤비. 펠컨 헤비 같은 네. 그런 거대 로켓 계획 음. 이런 것들 그리고 리유저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그러니까는 역시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네. 그 재사용 재사용하는.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전 세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전부 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25년까지 진행을 하겠다.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글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걸로 봤어요. 근데 이 스타링크 시스템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중국이 이거를 할 거라는 걸 제가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기사가 이제 CNN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 중국이 이게 가능한 거는 물론 이제 기술, 뭐 돈, 뭐 인력 이런 게 다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14번째 그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들으면 좀 사회주의 국가 같죠. 옛날 우리 박정희 때 이런데. 그러네요. 네, 제 몇 차 무슨 게. 이번 이제 지금이 14번째 5개년 계획 그 기간인데 그 동안에 또 창어 6호가 달에 가서 샘플을 가져오고 네. 또 창어 7호가 이제 달의 그 남극에 가서 또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창업 8호 계획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3D 프린팅 테크놀로지를 달에서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달 그런 기질 건설 계획도 그죠? 있는 거예요. 저런 얘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직접 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화성에 이제 천원 오비터 네. 가 있고 천원 1호 그리고 그 주롱인가요? 그 로버 네.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화성에 가서 뭐 미국이든 어디든 뭘 가지고 돌아온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결국 갖고 돌아오는 그 미션을 역시 지금 준비 중이고 그리고 2028년에서 2030년에 걸쳐서는 목성 탐사선, 예, 목성 탐사선을 또 보내겠다. 이런 유로파 얘기를 하고 가나요? 있어서 유로파 가나요? 유로파? 유로파 가야죠. 네. 유로파는 제가 중국하고 얘기를 해서 보내는 걸로. 하자. 유로파나 사실 저도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유로파 쪽에서도 지금 내부 그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 연구를 이제 몇 년 동안 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잠정적인 연구 결과 논문이 나온 게 하나 있던데 보니까는 생명 현상의 결과일 가능성이 꽤 있다. 이 비정상적인 양의 메탄가스 때문에 그 뿜어져 나온 유리 밖으로 유리된다. 그 얼음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그런 잠정적으로 그런 논문이 불과 며칠 전에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유로파는 지구에 산소 많은 것처럼. 그렇죠. 저쪽에 또 우리 뭐 지구도 사실은 메탄가스가 뭐 소위 소해, 방귀니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근데 생명 현상의 메탄가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물론 이제 화학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메탄가스는 어쨌든 계속 공급이 되어야 관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뭐 논문에 그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논문을 해석한 기사 같은 걸 보면 정말로 뭐 얼음 밑에 물고기 같은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도 왜 소가 그 온실가스 얘기할 때 네. 메탄이 그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 효과는 더 많이 내는데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 빨리 사라지기 있잖아요. 때문에 네. 메탄이 관측된다는 거는 지속적인 지금 공급은 뭔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있다는 자연 상태든 무슨 생명 현상이든지 간에 어쨌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설에도 썼지만 이제 유로피언이라는 그 단편 소설 명작 소설이죠. 아니 거기서 유로피언이 생명이 나오면 네, 유로피언이죠. 그러네요. 그잖아요. 자 이렇게 유로파에 사는 그 생명에 대한 저의 상상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6쇄에 들어간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서이다. 보시면 베스트셀러 아닌가요? 아니 근데 한 쇄가 너무 수가 적어가지고 입금되는 돈을 보면 알잖아요.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스타링크에 근접하는 그 시스템인데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이걸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13,000개의 위성을 쏴서 이런 식으로 다 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늘이 안 보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스페이스X에도 그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두 개 합치면 거의 2, 3만 개가 막 돌아다니는데 예.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는 자동차가 몇십만 대니까 1년에 근데 그런 자동차들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자동차들을 다 하늘에 띄워놔도 이렇게 하늘 꽉 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꽉 차진 않는데 거슬릴 거는 같아요. 이제 사진 노출을 하면 지나다니니까 계속 이제 네. 선들이 박사님이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논리를 좀 깨주세요. 확실히. 무식한 게 저는 아니잖아요.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꾸 돌아다니고 선이 아니 그게 사실 올라갈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거슬릴 줄 몰랐는데 막상 찍혀놓은 사진 보니까 되게 짜증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페북 메시지로 저한테 사진 찍은 걸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이거 UFO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스타링크 같다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렇죠. 일반인이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점점 이게 또 중국만 하고 끝내겠느냐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러시아도 보내고 우리나라도 해야죠. 우리나라도 해야지. 기왕할 거면 10배로 13만 개. 선진국도 됐는데 이제 막 10만 스타링크 양명사요. 태극 링크 이래가지고 K링크. 우리나라도 그 자체 그 GPS는 KPS라고 자체 GPS는 지금 계획 이번에 이렇게 중국이 또 인터넷 이걸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GPS, 중국도 GPS 쪽을 지금 또 이미 망을 갖췄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에만 지금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뭐 수만 개의 위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위성이 꽤 높이 뜨죠. 2만 킬로미터 이상 띄워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 좀 필요한 거긴 한데 미국이 이제 약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의 적성 국가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미국이 그럼 뭐 못 쓰게 해버리면 갑자기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리유저블 있죠. 재활용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데서 보니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2025년 뭐 늦게까지 보더라도 2030년쯤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우주 탐사 기술을 중국이 다 보유하고 다 실행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로켓을 뭐 미국보다 많은 몇십 개를 쏴버렸네. 이따고 또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좀 군사적인 좀 부담을 받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라고 다 군사적으로만 행동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주군을 창설한 것도 사실 그걸 미리 이제 감을 잡고 그랬고. 일단 사이가 안 좋은 사이에서 이러면은 좀 되게 신경 쓰이긴 너무 빠르게 하죠. 발전하니까 그렇죠. 속도가 미국이 지난 4월에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군 있잖아요. 6번째 군제로 이제 우주군이 편성이 됐는데 우주군 사령관이 4월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우주 공격 체계를 갖추고 우주에서 주도권을
우주에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로봇 팔이 달린 인공위성 스젠 17호를 주목해야 된다. 잠재적으로 미국의 우주 탐사선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정말요? 대놓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이 스젠 17호는 중국이 2016년 6월에 이제 창정 7호 로켓에 실어서 발사를 한 거거든요. 네. 명목은 물론 우주 쓰레기 처리용 위성인데 이제 문어발처럼 생긴 로봇팔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지 않은가. 즉 우주에 있는 이제 다른 미국의 위성이라든가 위성들을 밀어내거나 물리적 충격을 가한다고 했는데 이건 때린다는 얘기죠. 때린다는 얘기. 팔로 빡. 이래서 이제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미국에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22년에 이제 텐궁이 완공이 되잖아요. 우주정거장이.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사실 5월 29일에 이미 핵심 모듈인 테너가 갔는데 여기에 길이 10m의 로봇팔이 달려 있어요. 이것 역시 20톤 물체를 잡아서 움직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인공위성은 20톤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 속도 맞춰가지고 옆에 가다가 이렇게 붙잡고 뭐 밀어버리든가 뭐 쳐버리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궤도를 틀어버리면은 그냥 그런 거죠. 뭐 이 위성이라는 게 사실 뭐 그 궤도의 그 밸런스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밀어버리면 사실 엉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진지하게 지금 걱정을 좀 방위적인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미국 국가정보국이 4월에 역시 발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금 다양한 위성 공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티 세털라이트 ASAT라고 하는데 ASAT이라고 불러요. 저궤도 위성을 파괴하는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 그리고 위성 광학 센서를 손상시키는 지상 발사형 레이저 이런 것들을 중국이 이미 배치했다. 미국 국방부도 또 지난해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ASAT 안티 세틀라이트 이 기술이 우주 전력이 이 관련된 우주 전력이 미국에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우리가 물론 보아왔던 외계인과 싸우는 우주전쟁은 아니지만 지구인들끼리 싸우는 좀 속상한 우주전쟁은 조만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에요. 러시아도 지난해 4월에 지구 저궤도 군사 통신위성을 지상에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지금 다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불가마 있는 새. 그러면 예를 들어 싸우자고 치면 중국이 미국의 뭐 되게 중요한 위성을 뭐 파괴해버리고 그러면 미국이 뭐 혼란에 못 빠지고 미국이라고 그걸 안 하고 있을 리는 없죠. 그러면 미국은 더 좋은 게 있겠죠. 그러면 정말 되게 막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위험하다라고 해야지 되니까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정치적인 미국이라고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GPS 위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위성끼리 뭐 서로 부딪히고 파괴하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상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죠. 작전이라든가 이런데 뭐 통신 위성도 있지만은 뭐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런 군사 위성도 있고 또 GPS 위성들. 일단 GPS 마비되면 우리가 길을 못 그러니까요. 찾잖아요. 그러니까요. 운전을 못 하잖아요. 자율주행 아니라도. 아무데도 못 가요. 중국에 이런 팔 달린 게 가가지고 GPS 위성 하나씩 붙여버리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리 뭐 당연히 운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이 이제 GPS에 의존하고 있는 군사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가 돼버리는 상황이고 사실 이거는 어느 쪽이 먼저 선수를 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죠. 선빵을 쳐버리면 일단. 그래서 예전에 그 해군이 별을 보고 방향을 찾는 교육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동안 없어졌거든요. 원래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해군이요? 아니요, 미국 해군이요. 그 6분이 이런 걸로 이렇게. 네, 당연히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동안 GPS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 교육 자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 부활을 시켰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방향을 찾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우주 굴기 약진이 우리는 이제 기술적이거나 우주 탐사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군사적인 긴장감을 꽤나 많이 만들고 있어서 우주군이 미국이 창설된 게 2019년 저 트럼프 행정부 때잖아요. 그런데 나토가 또 지난해 10월에 육해공 사이버 공간과 더불어 우주를 5번째 작전 영역으로 규정을 했어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지금 나토 무시하십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르사바의 조약기구는 없어졌고 나토는 있어요. 일본식 된장이 아니고. 나토 아니고. 나토잖아. 이렇게 이 5번째 작전 영역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임박했다 상황들이 이런 현실적인 좀 시각을 보여주는 거고요. 일본도 지난해 항공 자위대 산하에
우주 전문 부대인 우주작전대를 만들었습니다. 우주작전전대. 중국이 또 2016년에 군사 우주 전략을 주관하는 전략지원군을, 또 러시아는 2015년 공군과 항공우주방위군을 합친 항공우주군을 창설해서 지금 세계의 강대한 군사 세력들은 전부 우주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는 상태예요. 이게 다 2, 3년 내, 4, 5년 내에 다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재밌는 게 한편으로는 막 지금 이 탄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이 절박한 더위와 싸우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같은 진짜 막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주에서 그 전쟁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인간의 되게 뭐랄까 되게 이상한 멍청함의 좀 상징처럼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완전 웃기죠. 그런 스타트랙 보면요. 것 같아요. 네. 스타트랙 보면 그 한 행성에서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싸우고, 뭐 심지어는 위성 그런 나와요. 위성 띄워놓고 싸우고 얼마나 한심하게 묘사되는지 몰라. 당연히 이제 한 행성이라면 뭐 서로 생명이 좀 서로 간에 인종이 다르고 어쩌고 해도 다 어느 정도 한 덩어리가 돼 있는 상태가 돼야 은하 연방에서 이걸 뭐 신경에다 써주지. 우리 같은 존재는 은하 연방에서는 그냥 볼 가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리겐 모티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뱀 행성 있는데. 아 그렇죠. 뱀 행성이 그 인종이 아니죠. 사종이라고 해야 사종. 되나? 사종 전쟁으로 엄청난 그 희생을 치렀다. 이런 거 되게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제 그런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거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파토의 주와 인마 편에서 또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뭐 긴장도 약간 좀 올라가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개발 협력을 선언을 했는데 2024년에 소행성 탐사를 일단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했고 2035년에 달 연구기지 공동 건설 프로그램도 구상을 하고 있고 더더욱이나 러시아의 달 탐사선 루나 프로젝트가 중국의 창어 프로젝트하고 통합이 됩니다. 이 수준이 되면 얘기가 좀 이게 미국이 사실 경계하는 게 그렇죠. 그게 더 경계예요. 지금 네네. 미국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같이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우주 개발의 속도도 내겠지만 사실 무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 미국한테는 좀 악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키릴 문자랑 중국어 간체가 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우주선에는? 근데 저도 약간 그 고민을 약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우주 정거장을 러시아가 같이 쓴다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 그 같은 우주 개발 프로그램 쓴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럼 러시아 애들이 중국어를 배우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나토에서도 계속 이제 지난 6월에 4월이었고 6월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나토 30개 회원국이 우주 공간을 공동 방위망에 처음으로 포함을 시켰고 나토 정상들이랑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입니다. 유럽 대통령,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공동 성명을 냈는데 우주 자산에 대한 공격도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재래식 공격만큼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우주 공간에서 공격은 집단적 군사 대응을 명시한 나토 헌장 제5조의 발동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누군가 공격한다면 우리는 즉각 대응하겠다. 라는 얘기죠. 예, 이거 꽤나 강력한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우주 개발, 뭐 중국을 또 정점으로 하는 우주 개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이 외계인을 향한 것이 아닌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계속 우주에서의 전투와 전쟁에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투 전쟁 이런 거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사님 얼마 전까지도 이쪽의 정점에서 갑자기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그런가요? 위험한데. 우리나라는 어떤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주 관련해서. 위험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 우리나라 자체 GPS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것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위성 몇십 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쏘진 않고요. 20몇 개 쏘잖아요. 일단 이제 원래 이제 미국과 우리는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과 연결해서 해상도를 높이는 거죠. 네. 그리고 GPS가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 국부적으로는 운영이 가능한. 우리나라 지역에서라도 글로벌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네. 보통 위성이
제가 보니까 왜냐면 K 박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과학 얘기할 때 눈빛이랑 이렇게 뭔가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거 말할 때 눈빛이 약간 다르거든요. 되게 조심하고 계시는 눈빛이 보여가지고 공무원 끝나시고 나면은 그건 다 배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되죠. 네. 그래도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아니 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중요하죠. 아마 내년 대선에 거의 모든 그 후보에게 우주 개발 계획이 공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안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자꾸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 팟캐스트 공적이에요. 이거는 절반 너무 많은가? 20%? 아니, 절반이라고. 절반은요. 네. 게다가 K 박사님이 우리랑 어차피 같이 누가 입증할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정보다라고 하죠. 또 K 박사님이 우리랑 같이 하시다 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네. 이런 걸 다 이끄시고. 전 솔직히 말해서 약간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나쁜 점만 있고 별로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요? K 박사님이 거기 갔을 때 아니 대국적으로 봐야죠. 우리나라 전체에 큰 도움이 되셨죠. 진짜요? 진짜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근데 보통 이 GPS라는 게 삼각측량으로 하니까 우리가 저 GPS 폰이나 이런 거 내비게이션으로 사실 위성 몇 개 신호를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 주변에 한 3-4개 이상 떠 있으면 항시적으로 또 있는 게 뭐 대여섯 개 되면 그 정도 되면 가능은 하죠. 그렇죠. 중국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이 GPS 위성이 24개인가 뭐 20몇 개가 떠 있는데 중국은 40개 가까이 띄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 많아요, 심지어. 예,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중국의 기술이 좀 신기한 게 GPS 그 위성을 역이용해 가지고 GPS 위성이랑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유사시에 뭐 핸드폰 안 터지고 이런 데 있잖아요. 유사시에 그런 데서 물론 우리가 일반인이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GPS 위성하고 이제 큰 무전기를 가지고 하면은 무선 통신이 내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건 아마 새로 보낸 그 위성이니까 아마 그런 기능을 통신 능력까지 통신 능력까지 지상에서 통신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먼저 발사체 누리호 실험을 올해 10월에 그렇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뭐 사실 뭐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할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미 성공했다고 봐요. 그동안 그렇죠. 거쳐야 되는 단계를 다 성공했거든요. 지상 실험 다 끝났고 그러니까 다 끝났고 이제 말 그대로 발사할 때 사실 이거 한 번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K 박사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실패 절반씩 성공할 수 있죠. 올라가다가 잘못되어도 거기까지 성공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혹시 뭐 잘못되었다고 또 책임을 묻는다느니 뭐 누가 뭐 돈을 날렸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진짜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라고. 이번에 누리호는 1단 발사체도 그렇지만 그 발사대도 다 우리 기술로 만든 건데 전체가 100% 100%고 안에 부속품이 당연히 외국 게 들어가 있지만 그건 뭐 당연한 그렇죠, 거고 뭐. 그러니까 그냥 100%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대라는 것도 보면 우리는 발사대 옆에 뭐 쇠로 세워놨다 그냥 발사하면 다 떨어뜨려 부셔지는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로켓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거기 그 뭐지 그 로켓 화염 나오면 거기다 물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시작. 그런 것도 있고 그 이렇게 세우는 것부터 처음에 뿜는다고 바로 발사돼버리면 안 돼요. 잡고 있다가 놔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것도 힘 조절 잘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또 통제를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다 이제 우리 기술로 해서 이번에 누리호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번, 두 번 가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은 성공을 향해 가는 분명히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고 성공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발사체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우리도 조만간에 그 아르테미스 계획도 기본적으로 민간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기회가 많을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단가도 떨어지고 하면 우리 최 팀장도 아까의 그런 시시한 안전벨트 타는 거 아니라 9G를 견디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주함 나가보시던가. 네, 그렇죠. 300억. 모험.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짜로 우주 경쟁 옛날에 미소가 국지적으로 그 나라 세금 때려부으면서 했던 그 차원이 아니고 정말 민간 그리고 이 기업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달라붙어서 하는 레이스가 이제 진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속이 붙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우주 그런 기술이나 내용들이 그 수입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속화될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으려면은
그 민간 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젊은 창업자 혹은 나이 든 창업자도 가능하니까 창업자들도 우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발사체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민간들이 발사하는 소형 발사체들은 우리가 돈 받고 그렇죠. 쏴주겠다. 그런 거죠. 로켓으로 돌아가서 우주, 네. 중국 이렇게 매년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서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물론 중국이 뭘 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게 군사적인 뭐 흑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긴 합니다. 뭐 이 캐나다암 이런 것도 있었고 미국도 다 갖고 있었던 건데 이 암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약간 우리가 불신감이 있죠. 그 나라에 있긴 대한 하죠. 예. 근데 여하튼 지금 이런 움직임들 특히 러시아랑 이제 중국이 서로 연합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좀 우주 관련된 그 파워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재편이 되고 이런 과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뭐 당장 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상대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누리호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발전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개발이 돼 나가서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독자적으로 해야 될 건 당연히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 통해서도 그러니까 발사체 같은 건 사실 협력이 애초에 안 근본적으로 되니까. 금지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만 협력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일단 발사체를 자기네 기술로 만들 수 있으면 벌써 이제 한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껴줄 만한 껴줄 만한 그렇죠. 네. 그 능력을 이제 입증을 한 거죠. 네. 그게 스타트랙에서 왜 그 프라임 디텍티브 오랜만에 나오니까 스타트랙에서는 저 페더레이션 그 우주 연합 우주 연방에 끼어들여주는 조건이 이제 광속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광속을 돌파하는 우주선을 너희가 만든 순간 우리는 너희들을 우리의 회원국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요. 딱 기준이 그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식의 느낌이죠. 이거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광속 돌파도 하고 뭐 누가 찾아오고 하지 않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자연스럽게 대답해버렸어. 이것이 바로 오늘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파토의 주화 인마의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넘어가게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뉴턴의 발가락은 과학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었던 중국과 이제 국방 관련된 우주전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과학 얘기는 다음번에 재밌는 얘기를 또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은 메인이 이 코너가 아니라 다운 거죠. 메인은 이겁니다. 파토의 주화인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대신에 하는 파토의 주화인마. 앞으로 계속 이걸로 할까? 아니야. 오늘 하는 거 봐서.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할 거리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뭐 재밌으면 계속. 아예 대놓고 이상한 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는 이 코너의 이름이 파토의 주화인마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막 나갈 거니까. 오늘 앞이 기네요. 네. 제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앞부분에는 객관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 4월에 왜 미 국방부가 그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 캡처 화면을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란 게 아니고 인정을 했죠. 이게 미국 네이비 조종사들이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 이게 한마디로 뭔지 모르겠지만 진품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지난 6월 25일에 이제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를 합니다. 주로 이제 CIA가 중심이 돼서 미 국방부하고 정보 당국이 이제 2004년부터 주로 미군 비행기 조종사들이 본 미확인 비행물체 144건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긴 9쪽 분량 많진 않아요. 9쪽 분량의 미 국가정보국장실의 예비 평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안 나오는 바람에 아마 언급이 안 됐겠지만 사실 할까 하다가 바토님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이거를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에 이제 보고서 공개하라는 미국 의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한 건데 이 내용은 대충 이래요. 미국 정부는 UFO란 말을 안 쓰고 UAP라는 표현을 쓰죠.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이라고. 공인인증서가 공공인증서는 그렇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이름 중요합니다. 미확인 항공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UAP가 지구상의 첨단 기술인지 대기 현상인지 또는 외계 존재인지 판단하기 확실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미확인 비행물체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게 이것만 해도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외계 우주선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안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UAP가 항공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라고 오피셜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제가 뭐 7세, 8세 때부터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수십 년 맞네요. 들여다본 걸 경험을 보면 굉장히 발전된 굉장히 전향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이런 게. 원래는 어땠는데요? 옛날에 뭐 드레이크 보고서 같은 걸 보셔도 뭐 거의 이제 부정적인 느낌으로 또 블루북 같은 거, 블루북 프로젝트 같은 걸 봐도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실은 결론이 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꽤나 프로젝트라는 건 뭐죠? 아 그걸 몰라요? 나는 8년을 방송했으면서 블루북 프로젝트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그때 당시 했었죠. 예, 60년대인가? 그때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이 시절 꽤 길게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때 중심이 된 사람이 드레이크 박사였고요. 그게 블루북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그때 사례들은 대부분 민간들이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은 거의 미군에서 모은 거잖아요. 그때하고는 무기가 다르죠. 무기가 다르죠. 신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물론 이 평가 보고서에는 외계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된 건 아니에요. 언급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뭔가 떡밥을 던져놓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씩 얘기를 드릴 건데 로이터 통신이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런 부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고위 참 애매하네요. 익명의 고위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K 박사님도 뭔가 한마디 하시면서 익명의 고위 당국자임을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죠. 주장하지 않죠. 그렇죠. 기사를 쓴 사람이 예, 익명이라고 해달라고 하면 익명의 고위 당국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해 어디나. 자, 근데 익명의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로이터 통신이 어쨌든 이게 지금 뭐 데일리 메일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선 이런 거. 그러니까요. UAP가 외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고위 당국자에게서 나왔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얘기를 했고요. 이 당국자는 물론 한편으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원래. 보고서에 담긴 144건 중에는 외계 기인설에 대한 뚜렷한 징후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가 나오는 어디라도 살펴볼 것이다 라고 역시 미묘한 그 뉘앙스를 남깁니다. 그냥 되게 사람들이 좀 조심스러워졌다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되게 예의 바르게 말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좀 더 들어보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 담긴 사례 중에는 이제 미국 동서부 해안에서 국방부가 촬영된 아까 그 사진을 포함해서 영상을 포함해서 비확인 비행물체들이 포함이 되는데 높은 바람 속에서 정지해 있거나 갑자기 움직이거나 상당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즉 지구상의 항공 기술로 구현 가능한 속도와 궤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추진체 흔적이 포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질적 비행 궤적을 보였다. 이런 게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144건 중에 실체가 밝혀진 것은 한 건뿐이에요. 풍선형 기구. 나머지 143건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맥락을 보면 그 중에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만 외계의 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의 뉘앙스가 이제 보고서에 실려 있어요. 이게 이제 의회에 공개가 됐고 이게 ODNI 미국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일반 대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꽤나 전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나사 국장이 빌 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저 5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이분은 상당히 이력이 화려합니다. 1985년에 콜럼비아호 우주비행사 출신이고요. 그런 다음에 상원 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나사 국장으로 온 사람인데 한마디로 정치가 출신이고 우주비행사 출신이라 꽤나 신용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 국장이 꼭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나사 국장으로 지금 와 있어요. 나이는 이제 78세로 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CNN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게 나사에서 나온 보고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미국 정부에서 CIA 쪽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UFO 리포트, 문제의 그 리포트의 클래시파이드 버전을 나는 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대중에게 공개된 게 아니고 기밀이 포함된 버전을 나는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CNN 영상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 거기서 이제 질문이 오가는데 그 사회자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질문자가 적들이 우리의 적이라 하면 뭐 중국. 네, 뭐 적이란 표현을 안 썼어요. 네. 에비서리얼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뭐 적보단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경쟁국들 뭐 이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국들이 이런 비행체를 만들 능력이 있나?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We don't think they d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런 능력이 없을 거라고 본다. 즉 러시아, 중국 등이 이 촬영한 그리고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런 비행체를 만들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나사 국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세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어진 얘기가 우주는 거대하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닐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진짜요? 이거 저는 상당히 떡밥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이어서 보면 그냥 외계에서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뉘앙스까지 풍겨버린 거죠. 본인이 정확하게 그걸 의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어서 볼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살짝 끊어집니다. 살짝 끊어지긴 합니다. 네, 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외계인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외계인 얘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우리가 우주에 혼자 있냐? 약간 그건 아닐 있어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어진 건 아니고. 과학자들한테 우주에 혼자 있냐고 물어보면 그게 약간 정답처럼 그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대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그렇죠. 지구상의 다른 국가나 다른 기술들이 이런 비행체를 만든 능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는 상당히 지금까지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던 뉘앙스는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당연히 이제 저도 봤거든요. 이제 보면서 뒤에 대답은 진짜 말 그대로 과학자들의 모범 답안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는데 보통 그런 질문이 이어지다가 그런 질문이 나오면 보통의 모범 답안은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모범 답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대답하거든요. 뭐 귀찮아서 그랬는지. 시간차는 약간 있는데 스무드하게 얘기가 이렇게 끊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외계인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받은 느낌도 저는 이제 이쪽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건 별개다라고 보이지만 조금을 마음을 열고 봐버리면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나사 국장쯤 되는 사람이 게다가 우주비행사 출신에다가 상원 의원 출신으로 정치가인 사람이 8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말을 던지겠느냐. 그런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나사 국장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지원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저의 주와 입만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객관적인 얘기고. 그래요? UFO에 대해서 제가 좀 관점을 재정립을 했어요. 그래요? 그걸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폐관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혹은 주와 입만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하지만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명은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 사실 저하고 뭐 왔다 갔다 이것저것 하시면서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기계 형태의 이런 탈 것에 만약 외계인이 온다고 해도 기계 형태의 탈 것에 외계인이 타고 오는 것이 너무 저차원적이고 너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또 상상력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에 온다면 뭐 에너지 형태라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이명환 박사님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한 얘기를 또 인용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 정말 소통할 가치도 없는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오는 거지 뭐 이런 기계를 타고 덜컥 타고 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상당히 뭐 와닿는 얘기이긴 한데 의문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과연 그럴까? 라는 것인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란 말은 저는 유니버설한 법칙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에서도 성용되는 그잖아요. 우리를 굳이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인간의 과학기술의 역사는 길어야 500년이잖아요. 500~600년. 그죠? 갈릴레이 때부터 봐도 이런 우리도 괜찮다고 찾아오는 이런 우리도 괜찮다고 찾아오는 존재들이라면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러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다 훨씬 발전되긴 했지만 그런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지 정말로 막
에너지화된 존재들이 뭐가 우리가 대단히 신기해서 찾아러 오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네. 연구를 할 수는 있죠. 네. 개미를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러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모두 그러니까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항상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UFO 아랄까 144 뭐 이런 얘기했고 뭐 수많은 UFO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가짜고 거짓말이고 뭐 착각이겠지만 그 중에 사실 1% 혹은 그 이하만 따져도 수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 즉 뭐 길면은 몇천 년, 짧으면 몇백 년 정도 발전된 수준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저 존재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하등한 놈들 뭐 이러면서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네. 개미의 경우는 하등하다는 생각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냥 그쵸. 실험하러 오고 뭐 보고 가는 것이지 건드리지도 않고 네. 개미는 우리를 감지하지도 못할 거예요. 사실은 거의 그죠. 인간이 뭐 때리거나 하기 전에는. 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구경 오고 심지어는 관광도 오고 뭐 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아직 개미 로봇을 만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랑 비슷한 존재라면 우리가 주변에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처럼 걔네들도 우리한테 올 수 없는 거 아니죠. 아닐까요? 인간에게도 지금 워프 이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이상 발달된 과학 문명이라면 그걸 쓸 수 있겠죠. 우리도 지금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론이 있지만 에너지 문제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달한 속도를 생각해 보면 몇백 년 짧게는 길게는 한 3,000년 정도 더 나간다면 우리도 그걸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 정도 외계인들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들도 그 정도는 발전해서 육체를 가진 존재가 뭐 이 정도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물론 뭐 다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네. 일단 이런 식의 상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상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그 아까 이명남 박사님이 예로 드셨던 본인 생각은 아니고 또 다른 분의 이제 글을 예로 드신 건데 그럼 이제 그런 존재들 우리가 개미 혹은 그 이하로 보일 혹은 우리 주변에 에너지 상태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외계인이 오히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외계인에 대해 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여기서 주아이마의 결론으로 끌어온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 고인물 이론이에요. 멋지죠? 직권인물 이론 예. 뭔가 기대가 되다가 안 되는 것 같은 네. 이상한 우주적 느낌인데요. 폐쇄대 뭐 이런 건가요? 세상에 어떤 분야에나 고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리고 그 고인물들의 능력은 때로는 뭐 게임뿐만 아니고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고인물 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막 그 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뭐 별의별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기술들을 가진 그런 고인물들이 어느 분야에나 있습니다. 우주적 고인물이란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우주적 고인물. 우주적 고인물이. 이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이죠. 네. 우주 나이가 138억 년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학계에서 대충 동의하듯이 아마 생명도 문명도 많을 것이다. 그 짐작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 개 중에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빨리 생겨나고 진화해서 이미 몇 억 년 전쯤에 우리 수준에 도달한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쪽으로 가능하죠. 그거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존재들이 고인물입니다. 아, 네. 즉 인간보다 뭐 10억 년 과학 기술을 더 발전시킨 존재가 있다. 얘가 고인물이에요. 우주. 진짜 그런 있을까요? 있긴 있을 거라고 봐요. 있을 거라고 보죠. 네.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 같은 존재들의 상당수가 뭐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나 혹은 뭐 소행성 충돌, 우주전쟁 등으로 많이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원체 많다 보니까 그중에 살아남은 종족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주가 워낙 방대하니까 퍼센트로는 아주 적어도 막상 아주 적은 수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존재들이. 고인물이 우리 은하에도 뭐 몇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은하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10억 년 발전한 문명은 대체 어떤 곳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네, 안 되죠. 10억 년 전 우리 조상은 다 미생물이었거든요. 네. 개미도 아니야. 네, 네. 미생물이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쯤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 10억 년 고인물들, 우주 고인물들의 눈높이 차이가 이 정도인 거예요. 네. 뭐 똑같진 않을지 몰라도 걔네들은 또 생물학적 차이와 과학기술적 차이가 합쳐져 있겠죠. 문명을 그동안 일군 거니까. 네. 여튼 걔네들의 시각이나 스케일 뭐 수준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주화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 고인물들의 발전 방향 중에 적어도 하나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생물이라면 다 같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유니버설하게 죽음, 유한성. 네. 이건 비껴갈 수가 없어요. 생물이. 육체를 가진 생물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 존재들도 처음엔 유한한 육체를 타고 태어났겠죠. 설령 노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사고사를 그렇죠. 육체를 가진 이상 그 유한성을 벗어날 수 없죠. 네. 다들 이제 육체를 갖고 태어났을 거예요. 비슷하게 뭐 미생물 비슷하게 처음 시작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단계에 도달한 다음에 10억 년을 더 발전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됐을까? 얘네들은 뭘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 유한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트랜스포머가 그 영화, 걔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됐는데 과거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원래 기계로 만드는 줄 알고 있는. 저는 강성도 얼마든지 있고. 근데 트랜스포머 수준은 저는 대충 1만 년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길어야 10만 년. 10억 년이라면 어떨까? 뭐가 돼 있을까 이 고인물들은. 저는 이렇게 상상이지만 저는 이런 존재들도 우리와 똑같이 유한성의 한계에 직면했었다면 이걸 해결하려고 수억 년 동안 노력을 했겠죠. 10억 년을 살아남았기 때문에 9억 년 전쯤에는 해결했을 거라고 봐요. 즉 1억 년이 걸렸을 것이다. 거꾸로 해도 돼요. 9억 년이 걸렸을 것이다. 9억 년, 그러니까 1억 년 전에 해결한 거니까 이미. 아유 시간 참 많다. 많으니까요. 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게 전제니까. 시간 너무 많아. 1억 년, 10억 년이면 뭐. 지금 우리도 이 수준에서 그게 가능함네 맘네 하고 있잖아요. 미생물이 인간이 되는 시간인데 그게 안 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정신 업로드 하는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되든 간에 9억 년, 10억 년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실패하고 그랬다가 해낸 종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러운 논리 전개 아니냐. 하나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 육체적 한계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존재들이 아까 이명현 박사님이 예로 들었던 바로 그런 존재잖아요. 네. 에너지 상태로 공간을 점프해서 올 수 있는 과학자들이 그런 존재를 상상한다면 이 존재를 상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사실 동일한 존재니까. 그죠? 육체 한계를 넘어섰어요 이미. 그리고 에너지 상태로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선 타지 않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고인물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닌 거죠 이미. 아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민호 박사님이 예로 든다니까 이런 건 아니고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 그럼 있잖아요. 이 고인물들이 자신들의 유한성을 해결한 다음에 계획은 뭘까요?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계획. 저라면 뭘 하려고 했을까? 자신의 유한성을 해결한 다음에 즉 내가 무한히 살고 우주 공간에 에너지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뭘 하려고 할까요? 목디스크를 우주의 고치나요? 유한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우주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하고 당연하죠. 우주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하고 일단 이 존재들을 몰라요. 이 존재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10억 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실현해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 상태까지 도달한 걸 보면 굉장히 지능만 높은 게 아니고 지성,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멸망을 피할 정도의 공감력과 지혜도 가졌을 거라고 이제 상정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존재니까 10억 년 동안 살았다는 전제하에. 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겁니다. 제 생각엔 우주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들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겠죠. 그걸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라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 고양이의 유한성을 극복해 주는 거. 네. 그럼 와서? 네? 와서 아니죠. 이 열돔을 깨주고 뭐 약간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는 안 돼요. 그 차원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고 얘네들 뭐 우주 정복이니 그런 건 별 의미도 없고. 그럼 뭐 파토님은 뭐 되게 잘하는 것처럼 뭐 내가 말하는 거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나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런 존재 중에 아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리고 우주 정복 이런 거 얘네들한테 의미도 없지만 사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나름의 정복을 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미가 그 미국이 세계를 정복하던 뭐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하거나 아무 상관없듯이 개미는 이미 지구를 정복하고 있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 프로젝트, 이런 존재가 그 다음에 덤빌 수 있는 정말 큰 프로젝트는 모든 생명과 그 유한한 존재를 그 한계와 소멸을 극복시켜주는 겁니다. 물질 우주의 구조와 시스템을 아예 바꾸는 거죠. 네. 하나하나 개체별로 살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예로 든 것처럼 정말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 바탕이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정말 외계인, 아주 발달된 외계인의 에너지 상태로 우리 주변에 와 있을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우주의 구조와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면 육체를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육체를 벗어나서 응축된 에너지나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가 원래 시작할 때 어떤 것이었든 간에 우리가 지구를 개조하듯이 우주 전체를 개조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억 년이 지났으니까. 네. 그럼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 릴로드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어느 순간 이제 논리 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알게 모르게. 네. 10억 년의 과학기술 문명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인데, 그 정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에너지화해서 올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물질의 구속을 안 받고 있잖아요. 신체가 없어요. 그러겠죠. 뇌도 없습니다. 뇌도 없고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다. 그건 뭐죠? 우리가 일상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과 이퀄로 놓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존재가 있습니다. 뭐 귀신 그런 건가요? 예, 영혼이요. 어이? 뭐라고요? 예, 저의 논리를 깨보십시오. 혹시 지금. 저희 몰래 뭐 예를 들어 무슨 랑종 이런 거 광고 받아오신 거 아닌가요? 자, 주와 입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정말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저의 논리를 깨보시면 돼요, 지금. 네.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외계인과 몸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영혼이든 유체 이탈이든 뭐든 간에 몸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체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약간 저는 사실 살짝 신을 생각했거든요. 신도 논리를 깨라고 하는데 네. 논리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깨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그 논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명확하게 있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이리저리 엮어서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건 철학자들이 쓰는 논리죠, 이런 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그럴듯한 뭐 할머니 귀신도 만들 수 있고 뭐 랑종도 만들. 그러니까 뭐 영혼 귀신을 뭐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뭐 에너지 형태든 뭐든 간에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물질 세계라는 것의 차원을 넘어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갖고 나온 논리는 뭐냐면 10억 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그 10억 년 동안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포커스를 잡을 수밖에 없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뭐 그거는 증거가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사실 꼭 개연성인 그렇진 거지. 않죠. 네, 그렇지만 개연성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저 해서 이해됩니다. 있어요. 저는 이해됩니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 뭐 네. 증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개연성의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던지는 이유는 과학자, 아까 그 이명현 박사님 얘기했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존재라면 우리 주변에 바로 여기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이 이런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면 이런 존재로 상정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환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허접한 UFO 타고 오지 않았을 거야라는 선에서 그냥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이명환 박사님이 그게 예로 드신 건데 되게 유명한 분이 진지하게 한 얘기예요.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지금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 저도 들은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10억 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물질적 한계를 극복을 해버렸고 그래서 우주 전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거대한 야심 프로젝트를 세웠고 야심적인.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적 관점 등등을 동원해서 우주 가속 팽창을 막아내나요? 아니요.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결국은 언젠가는 에너지고 물질이고 다 열평형 상태가 돼버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라면 제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물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뭔가 구조물을 만들 것 같아요. 우주 내.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체가 죽는다는 조건을 빼면은 도대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죽게 냅둘 것 같아요. 죽는다는 조건을 빼면 도대체 이것들은 뭔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래도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 무한한 양심을 가진 존재를 생각해요. 무한 양심. 우리도 했으니까 다들 되게 해주자. 아니, 저는 약간 여름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는 재밌다고 생각은 합니다. 약간 그거구나. 그 최근에 나온 컨택트 있잖아요. 옛날 컨택트 말고 조디 포스터 말고. 네. 그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물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양심을 가진 존재들이 그분들도 물적인 실체가 있기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물적인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약간 어떤 영혼이나 어떤 신이나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그런 양심이 있는 존재들. 그냥 뭐 대충 뭐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뭐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용 기자님이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내가 비껴갈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같은 아메바 머리로는 이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뭐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 존재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신의 능력 해봐야 별 게 없어요. 별 게 없죠 뭐. 네. 그러니까 그걸 훨씬 뛰어넘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경계가 그렇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진짜 네. 그 어떤 신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사 지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렇죠. 그 신의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빨래줄도 못 넘어오는 그런 존재한테 아니, 우리가 너무, 무슨 그러니까 네. 창문을 그렇죠. 복숭아 있으면 못 들어오고. 네. 복숭아와 빨래줄에도 극복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한테 우리의 어떤 복을 기원하는 게 질투도 많이 하고. 1월에 되게 춥잖아요. 근데 네. 창문 열려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추운데 그랬더니 그걸 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정말 진지하게 아니, 저걸 창문도 열어야 통과 못하는 분이 그 와가지고 이걸 먹는다고요? 창문도 통과 못하는데 집은 어떻게 찾아와? 이사 갈 때마다. 이런 존재가 있고 뭐 이런 존재를 뭐 사람에 따라서는 신같이 부를 수도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존재가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무슨 뭐 그들을 믿는다거나 공물을 바치는 데는 1도 관심이 없는 건 분명할 것이고 네, 그런 거 분명히 유지하셔야 아니겠죠. 나중에 뭐 종교 하나 만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만약에 종교를 만들어도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뭐 물건을 바치게 만들진 않죠. 제 무한한 양심에 무한한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생각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주 속에 오래 살아남은 고인물들이 있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우주의 숙명이었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장치는 유니버설하게 우주 전체에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죽음을 피해가는 방법이야. 내 머릿속에서. 가장 내 나름대로 가장 논리적인. 네. 주아이마에 확실히 빠지시니까. 확실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삶의 의미를 못 찾지 않을까요? 삶의 의미는 우리 차원에서는 못 찾겠죠. 다른 차원에서. 하지만 어차피 우리 상상 밖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구조 속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있다면 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시점, 저 구조를 이해하고 그런 시점에서의 가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은 뭐 아서 클락이 유년기의 끝을 그릴 때 유년기의 끝에서는 두 종류의 외계 존재가 나오죠. 그 70년대에 이제 에세이를 썼어요. 천문학에 관련한 에세이들을 묶은 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최근에 네, 제목이 아시모프의 코스모스라고. 맞다. 네,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네, 나온 지가 벌써 좀 됐는데 제가 어디 한 마디도 말을 안 해서 가지고 오셔갖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게요. 그것도 생각 못했어요. 네, 그 책을 보고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를 떠올렸다, 기획을 떠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번역할 때 70년대에 쓴 전문학 책이면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을까라고 해서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상력이에요. 과학이면서도 그 과학적 기반 하에서 상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파토님 정도의 상상력이면 그 책에 실릴만 합니까? 아시모프가 그 정도까지는 와일드하게 안 나갑니까? 그 책은
그렇게 막 나가는 좀 더 멀리 가는 상상력이 아니고 그 당시 과학에 기반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로 돌아가면 이게 뭐냐면 그 윤영기의 끝에 보면 네네. 두 개의 외계 종족이란 말은 못하지만 두 개의 외계 존재가 나와요. 미래 타입. 하나는 지구로 날아와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날아와서 지구를 진화시키는 존재죠. 근데 그 존재들이 왜 왔느냐? 자기도 범접할 수 없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시켜서 온 거거든요. 오버로드와 오버마인드죠. 예, 그 오버로드들은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기네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한계를 못 깨는 존재예요. 그 파충류 같이 생긴 그 존재들이. 근데 인간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결국은 그 스포일러를 하나도 안 할 수는 없네요. 결국은 인간의 살아남은 애들을 뭔가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넘겨버리잖아요. 육체도 없고 지구도 깨져버리고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우주의 고인물이 아닐까. 그 존재 오버마인드가.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굳이 예를 들자면. 그 저는 우주의 나이로 봤을 때 충분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그게 최대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오버마인드. 네, 오버마인드. 오버마인드. 네, 그 이상은 또 상상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상상이 과연 나올까 싶기도 해요. 그럼 이제. 저는 또 뭐도 있을 거 아니면 문어들이 막 다리가 32개씩 달린 문어들이 막 모여가지고 문어 마인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든지 말할 수 있긴 콜렉티브? 네. 문어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과학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저와 인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그냥 이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것들이 이런 외계 존재와의 접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게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100% 아니다라고 자르지는 고 싶진 않아요. 근데 99.9%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엉터리일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약하잖아요. 100%가 아니다라고 말할 과학적인 근거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이런 얘기를 내가 한다고 해서 그걸 확 믿는 얘기 전혀 아니고. 심증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아마 심증이고 아마 대부분이 심증이 문제라든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죠.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진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복숭아와 빨랫줄에 약해. 아무튼 과학은 아니고요. 그냥 개연성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뭐 이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우주의 이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게 좀 많지 않으니까 아직은. 자, 주와 인마 편. 네, 그냥 흥미 삼아 한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래나 하고 생각해 보는 거고요. 우리가 뭐 있어도 우리가 알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그 UFO 관련해서는 뭔가 그 떡밥.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오바마도 지난달 그때쯤에 무슨 토크쇼 나와서 비슷한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UFO에 대해서 물어봤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럴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당연히 있고 지금 뭐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꽤 공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뭔지 좀 잘 물론 그 전에 훨씬 더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뭐 트럼프가 뭐 외계인 관련된 얘기를 뭐 할 게 있었는데 뭐 어쩔지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죠. 트럼프는 뭐 무슨 얘기라도 저조차도 믿고 싶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읽었다는 보고서는 우리에게 공개된 보고서와는 다른 클래시파이드 버전이었다는 것이고 나사 국장님이.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뭘 읽었길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전향적인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도의 궁금증이 생기고 만약에 이것이 약간 음모론적인 재미를 곁들여서 만약에 뭔가를 발표하거나 곧 알려질 거라는 걸 아는 입장에서 던지고 있는 떡밥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아마도 뭔가 관련된 것들을 보고 듣게 되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는 살짝 해보는 것도 뭐
그게 뭐 5년 후가 될지 뭐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얘기가 다 그게 뒷받침되는 건 아니지만 전혀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겠지만 네. 근데 이용 기자님은 무기 전문가 아니요. 전쟁 전문가? 아니 그냥 그런 거였어? 관심이 있는. 아,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특이한 종류의 어떤 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런 거요. 네네. 근데 저걸 말씀하신 분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속으로 대기권 안에서 지나가는 물체 뭐 이런 거면, 그러니까 그 국방부가 공개한 그런 영상 중에 상당수가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직선 운동하는 것들은. 근데 이건 뭐 지상의 그 말 자체가 그런 것들일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무기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그 이미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네, 정확하게 얘기로 네네. 들어가면 그 나사 국장이 클래시파이드 된 버전을 받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나사 과학자들에게 좀 조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의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또 한번 뭔가 설명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네, 과연. 근데 무기로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뭔가 있긴 있는데 모른다라는 측면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죠. 모르는 건 다 위협이니까.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적의 무기라든지 뭐 새로운 우주 뭐 비행체라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런 게 어떤 우리의 적성 국가가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네네. 그게 그건 아닌 것 우리가 같다.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지구에서 만든 겁니까라는 질문으로 네. 이해가 네. 되지만 네. 그분이 질문하고 대답한 맥락에서는 네. 이게 우리의 안보와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습니까라는 어떤 맥락에서의 질문과 대답일 수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아직 우리 인류가 그 정도 보면은 뭐 이상한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날아다니들 보면. 네. 그러니까 가다 갑자기 방향 바꾸고 뭐 속도를 높였다 정지했다가 팔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네. 파리들이 그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뭐 렌즈에 뭐 꼈을 수도 있고 사실. 네. 네, 뭐 그 실제로는 뭐 레이더가 잡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상은 아닌 거죠. 그런 거는 보면은 레이더는 분명히 반사돼서 오는 게 있으니까 잡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뭐. 예, 허상은 아닌 건데 드론인지 아닌 드론이라면 아마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론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 거죠. 문제는 모르겠다라는 게 현재의 답이고 이분이 이제 그 빌 넬슨 네. 이분이 이제 우주 비행사이긴 한데 진짜 그 전문적인 우주 비행사는 아니고요. 하원 의원을 하다가 우주에 간 거예요. 이분이 플로리다주 네. 의원이거든요. 그 그래서 케네디 나이가 그 많으신. 케네디 그 있는 우주센터 네네네. 있는 거기가 지역구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죠? 네, 우주 관련 위원회 의장이었어요. 아. 네, 그때 이제 그 자격으로 우주에 가서 6일 동안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라는 호칭은 얻었지만 네. 정치인이에요. 아. 네, 정치인이지만 어쨌든 우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 중에서 그동안 나사의 가장 협조적인 네,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사 국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정치인 출신 중에도 이렇게 우주 전문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사 직원들도 굉장히 반기는 네,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분이 그 청문회 비슷한 데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냐면은 중국 그 주롱이 화성 그 로버 네. 사진을 들고 나온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지금 위협적이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조금 미국이 좀 더 각성해서 조금 더 우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지금 되게 희한하게 기동하는 그런 뭔가 새로운 무기나 탈 것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일반인들한테
눈에 띌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을 푸는 거죠. 미리. 네, 왜냐면 너네 이상한 걸 찍게 될 건데 그거 글쎄 우리가 연구하는 건 아니고 이거 UFO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사실 약간 그게 정치적인 왜냐하면 그 예전에 47년에 그 로즈웰 사건에서 그 떨어졌잖아요. 그때 조사단이 파견했고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 게 그때 UFO로 말이 처음 나왔어요. UFO가 아니라 참 뭐냐면은 비행 접시, 플라잉 소스라는 말이 그때 플라잉 소스라는 말이 그게 처음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기사가 났다가 바로 부인을 하면서 그 이제 기상 관측 기구가 추락한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정찰 기구였어요, 사실은. 근데 정찰 기구가 추락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고 했다가 기상 관측 기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UFO 아니냐라고 해주니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아니 UFO 아니고 정찰 기구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어주니까 주는 게 좋으니까 나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았고, 미국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았고, 그 기상 관측 기구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정체를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일부러 약간 그 성의 없게 대답을 하면은 사람들이 UFO로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역정보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비슷하게 그냥 뭐 정말 컨펌도 안 해주고 디나이어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알아서 생각하면 그냥 그게 미스테리의 영역에 들어가지 군사정보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UFO로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위험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튼 나사의 이번 그 빌 넬슨의 얘기가 정말 떡밥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사가 내놓는 보고서 같은 걸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큰 기대는 안 해요, 저도. 점점 흥미진진해지긴 해요. 재밌게 되긴 하죠. 이런 톤 같은 게 살짝 변하는 게. 그래서 뭐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죽기 전에 뭐 외계인은 어떤 형태로든 뭐 만나지 못하더라도 뭐 확인이라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원래 제가 재작년인가가 외계 생명 발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으로 저도 바꿔서 5개년 계획 1차가 진행 중이고요. 14회까지 계속 14회는 70년이더라. 얼마나 긴데요. 그때까지는 되지 않을까 어떻게? 네, 그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끝나기 전에 이게 뭐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에 들어갈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일단 지난 시간 AS. 네, 그런데 지난 시간 AS로 지난번에 그 장동수 박사님께서 뇌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고 저랑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나온 얘기인데 뇌과학과 관련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잡아드리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벗어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해 드리려고 팩트만 전달해 주시겠다. 팩트만. 그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원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한국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뇌연구원. 그리고 한국뇌과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훈련스럽네요. 뇌를 연구하는 것이냐, 뇌과학을 연구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론도 비슷하고 뭐 한국까지는 똑같고 이렇게 되니까 뭐 비슷한 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릅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뭐 대한 무슨 협회, 한국 무슨 협회. 그런 경우는 좀 이제 같은 데에서 나와서 갈라져서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화학회, 대한화학회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살짝 다른 분야가 갈라져 나온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뿌리가 사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한국뇌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되었고요. 이건 그 뇌연구 촉진법 제17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출연연 정부 출연연구원입니다. 뇌연구원이. 과학자가 안 붙은 한국뇌연구원. 그래서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고 이건 그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이 적용되어서 과기정통부가 직접 관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 가본 적 있습니다. 거기. 직접 관리하셨나요? 그거는 약간 항우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그렇죠. 항우연이 이런 거는 이제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거기 소속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과기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가 직접 관리할 일이 없었던 걸로 봐서 잘 돌아가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이게 이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로에 있고요. 강남 스타일. 홈페이지 연역에 보면은
1990년에 한국인체과학연구원으로 설립이 되었고 1990년 훨씬 그거네요.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네. 그리고 1999년에 과학기술부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재단법인. 재단법인 인가는 그냥 해줍니다. 네. 조건이 어쨌든 설립 인가되어 있는 거고요. 회사 설립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재단법인까지 됐으면은 그래도 빵빵하다는 얘긴데요. 네. 네. 2002년에 한국뇌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부 출연이 아니고요. 네. 민간입니다. 그냥 민간 연구원이고 2002년에 한국뇌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뇌연구원이 한국뇌과학연구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미 이제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제 뇌과학 심포지움도 개최하고 네, 그 국제 브레인 HSP 올림피아드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하고요. 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이 한국뇌과학연구원의 원장은 일지 이승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지? 네.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지는 호인가요? 정신 수련 단체를 이끄시는 분이죠. 네.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단국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셨고 개인 홈페이지를 보면은 단학과 국학 뇌교육을 창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서가 단학, 뇌호흡, 힐링 소사이어티, 뇌파 진동 등 수십 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총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관이 단체가 굉장히 뭔가 자본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 네. 많은 유명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뇌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에요. 네, 대학원 대학교라는 것은 학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여기서 학위를 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석박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뭐 어떤 분이 어떻게 학위를 받았는지까지는 몰라요. 네. 이제 어쨌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냥 사실이에요. 네. 네. 그리고 국제 뇌교육협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국제 뇌교육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국학원 설립자. 국학원? 세계 국학기공연합회 회장. 기공? 네, 당연히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활동은 명상, 국학, 뇌교육, 자기개발, 뇌활용법 등을 강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그 이제 뇌와 관련된 과학 관련 전공이나 학위가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에 5월 24일자 정확하게 날짜까지 문화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기사에 뇌호흡은 과학이 아니다 물음표 그리고 물음표입니다. 네네네. 정부 명칭 후원 뒤늦게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4월이니까 네, 제가 그 과기부 들어가기 전입니다. 네, 그때 이제 4월에 브레인 명상 컨퍼런스라는 게 계속 개최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단체가 하는 그 주관하는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컨퍼런스예요. 네, 거기에 과기정통부가 후원으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의 제기를 한 거죠. 네. 그런이 아니라 하여튼 이의 제기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그 명칭 후원이 취소됐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중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치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뇌과학계에서는 한국뇌과학연구원의 뇌호흡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뇌호흡 용어를 만든 한국뇌과학연구원의 이모 원장은 지난 2003년 서울에서 초감각 인지능력 시연회를 열어 뇌호흡 수련으로 투시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문 기사입니다. 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단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신문 기사가. 이게 이제 여기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이제 브레인 명상이라고 하는 걸 하는 단월드라는 곳이 역시 설립자가 이성은 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브레인 교육이라고 네, 브레인 명상 혹은 뭐 뇌 교육 명상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놀더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여기와 다 관련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네. 라고까지 설명을 드리고 네. 예, 이 부분은 한국뇌연구원과는 무관한 곳이다. 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얘기가 길었기 때문에 네, 네. 아주 짧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한국뇌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원입니다. 네. 과학에 붙어 있지 않은. 네. 그리고 한국뇌과학연구원은 민간 단체입니다. 네. 한국뇌연구원은 뇌과학을 연구합니다. 네.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설립자 그리고 대표가 일지 이승원 선생이시고 그분은 단월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끝. 깔끔하네요. 네. 이상 AS. 네, 이상 AS였습니다. 예. 네. 예, 제 주와 입맛 특집으로 만들어 본 히스토리와 당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뭐 그리고 다음 달 과학하고 앉아 있는 정상적인 과학하고 앉아 있는 분위기로 그래요. 아마 지금 뭐 준비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고 여기 세 분은 뭐 중간중간에 자꾸 뵙도록 하고 자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